우리 재명이 이재명이가 대표직을 사퇴했더라고요. 이거 당 총재 추대식 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예. 네, 뭐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양날의 검. 오, 네. 멋진 그러면 표현인데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선 행보에 대려 정말로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하나로만 너무 강성으로 모이는 모습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행보를 대려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왜 이렇게 연임에 집착하느냐. 왜일까요? 이유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근데 사법 리스크 방어죠. 네, 사법 리스크 방탄이구나, 방어. 방탄. 네, 방탄이죠. 네, 방탄복 하나 또 있겠다는 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보면요. 오로지 대선을 최종 목적지에 두고 달려왔던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근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이후부터는요.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 네. 왜냐하면 대선만 바라봤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선은 멀고 깜빵은 가깝다. 네. 야, 오늘 명언 네. 나왔습니다. 대선은 멀고 깜빵은 가깝다. 야, 오늘의 그러면- 명언입니다, 오늘. 그러면 일단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깜빵부터 안 가야지 대선이고 뭐고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든 간에 방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방탄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작년에 자기의 위기를 한번 느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렇지. 이때 병상에 누워서 부결 읍소까지 했어요. 불쌍한 척하면서. 맞아요. 부결을 읍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 야, 내가 당대표고 부결 읍소까지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꼴을 본 겁니다. 이때 이재명 당대표가 생각했던 거 오로지 하나일 겁니다. 당내 그립을 더 강화시켜야겠구나. 당의 국회의원들이 내 말이면 꼼짝하지 못하게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이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22대 국회의원 공천으로 이어집니다. 또 사자성어 네. 나와야지. 네. 그러면 비명 학살. 그렇죠. 네. 친명 횡재, 비명 학살. 네, 거의 그러면- 진짜 학살 수준이었죠. 예. 그러면 비명 학살을 시키죠.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대장동 변호사팀 떼거지로 공천시키면서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대장동 변호사팀이 5명이나 들어와 있는 5명. 겁니다. 와. 그럼 지금 이거 변호사비도 안 주고 변호사 내 개인 변호사 5명 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예. 지금 5명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대주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법무법인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도 방탄벽을 쌓았는데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감방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호. 그러면 이 그립을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대표 여기에 지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봐야 되죠, 이거. 예, 그리고 국회의장 마음대로 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대리인 누군가를 시켜서 당대표 시켜도 이 사람 배신 안 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든 연임해야겠는데 아하. 내 입으로 연임해야 하겠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친명의 입을 빌려서 그렇지. 22대 총선이 마치고 나자부터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을 띄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빨리 해. 아니죠. 이렇게. 옆구리 찌른 정도가 아닐 겁니다. 불렀을 거예요. 그렇네. 옆구리 정도 찔러서 됐겠습니까? 야. 자기의 말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친명에게 이거는 뒤에서 거의 꼭두각시처럼 짭짤이 해가지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거의 예. 뭐 뒤에서 예. 이게 조폭 수준으로 지들끼리 그럼요. 짜고 해가지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너는 이렇게 해, 너는 네. 저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게 연임설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연임설이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옆에 옆구리 찌른 게 아니라 옆에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연임을. 그래서 지금 연임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임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만에 하나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확실한 그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마디로 왕비호. 네, 진짜 왕비호 수준이에요.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고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가장 잘한다. 대통령은 멀고 감방은 가깝다. 네.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원희룡 재밌는 게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판사 출신. 우리 원희룡 우리 전 장관님은 검사 출신. 네. 그리고 한동훈도 검사 출신. 예, 그리고 네. 윤상현 의원님은 또 뭐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 세 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는 언급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제 원희룡 후보님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이재명 철없지 못해서 국민이 제일 답답하다. 오, 아주 센 직격탄을 날렸어요? 답답하죠. 아니, 센 직격탄이라기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요,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를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죠. 약간 이렇게 발전적인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도.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굳이 가장 잘못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넣지 못한 것 하나 정도를 이야기할게요. 빵에 보내지 못한 네.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 정부에. 정말로 빨리 좀 밀어 넣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적이라고 해서 빨리 감방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당의 당대표여서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재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 한 명의 사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권력자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 여기 수사하고 있는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재판관들 법리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정말로 빠른 재판을 해라.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도 우리 김민수 대변인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나경원 후보님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임 일성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 사이의 둘의 관계를 당정 동행 아주 이게 그 정감 있게 다가와요. 그 의미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이게 한결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정권 재창출이 된다. 재집권이 가능하다. 보수의 재집권이. 그리고 이 구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수가 재집권을 못하는 순간 보수의 괴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파탄으로 갑니다. 네. 지금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말도 안 되는 법안들 통과시키면서 지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끊임없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남았어요. 대통령이 제2요구권으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 남았다는 겁니다. 4년. 만약에요 3년 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뺏어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막혀있던 지금 모든 법안들 우구장창 다 통과되는 겁니다. 이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는 순간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들 개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정권 재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담보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수가 재집권을 했을 때 이 전에서 실패한 정권에서 재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이 실패하면요 재집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후보가 뛰어나도요 어차피 국민들께서는 한 통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변호사님께서 대통령이 됐다 칠게요. 근데 제가 그 뒤에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님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국민들이 심판이 그런
그냥 뭉탱이로 해버리니까.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약간 못 놔도요. 앞선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성공을 하면요. 내가 약간 못 놔도 야, 이 정책들을 이어받으려면 얘가 해야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필수 조건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재집권을 위해서. 그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전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는 대통령께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과 건전한 관계가 되려면 싫은 소리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아,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진행 별로예요. 아이. 재미도 없는 농담 그만하세요.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은 이런 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려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또 변호사님께서 지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이걸 밀어도 주고 성공할 수 있게. 이런 과정에서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는 것들은 모르겠어도 일방적인 비판은 이게 건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조직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후보들이 말하고 있는 건전한 당정 관계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이러한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결국 윤 대통령의 성공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자유우파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 요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정말 중요한 중요하죠. 그런 네. 선거입니다. 다만 이제 또 이번 그 당대표 선거를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다른 측면도 또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난 지 1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바라는 당대표 선거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반을 넘어가면서 또 차기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표 내지는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또 키워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제 우리 당의 당원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은 지금 당대표직에서 1년 전인가요? 1년 6개월 전인가요? 그렇죠. 사퇴하죠. 사퇴를 해야 됩니다. 1년 6개월인 걸로. 네, 1년 알겠습니다. 6개월 전에 사퇴를 하죠, 저희가. 그럼 이게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에 다 또다시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로 저는 너무나 다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경원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그리고 지금 윤상현 후보 이분들 4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보수에 없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과 싸워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년 그리고 지금 또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또 한동훈 장관은 여기 청문회 같은 데 서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또 이렇게 눌러줬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로 절대로 갈라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고 싶은 분들 대선에 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선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번에 소목되지 않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앞으로 이 2년의 당대표 시기가요 절대 영광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영광된 자리일 수가 있습니까? 108석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요 민주당과 싸워야 돼요. 성과를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대선 후보가 되시겠다라는 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소모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대선 후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당대표가 되는 분들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말로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신이 이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돼야 된다. 당대표 자리가 대선을 위한 디딤돌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대선 후보들을 위한 디딤판 역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대선에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선언을 하시면서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당대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선거가 그 누가 되건 정말 뭐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대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꿈을 접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을 해야
또 국민들이 그 희생을 알아주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경원 후보님도 또 선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뒤에 그 그림이 아까 있었었는데 우리 전당대회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참 재밌는 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구미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한 300명을 앞에서 이렇게 올 하반기 전국에 대한 예측 강의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지요? 했더니만 7월 23일이요 했는데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지요? 하는데 얼음 아무도 몰라. 이게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냥 당연히 추대되는 별로 재미도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하는지 별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날짜가 8월 18일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8월 18일 날로부터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1심 판결 선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100일 잔치를 잘못하면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가 아니고 우리 국립대학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예견입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나면 이재명 당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400억 넘는 돈을 국고 반납을 하려면요. 당사 팔아야 된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멸콩TV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비자발적 청막 당사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개멸을 불러올 겁니다. 네, 민주당의 개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날짜가 8월 18일. 참 어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근데, 18이어가지고 제가 근데, 진짜 외우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당대회 때도 이게 국고 지원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나요? 맞나요? 그렇죠. 그 전당대회는 없을 겁니다. 일반 선거에는 없나요? 예. 전에 모 변호사님께서 이게 들어온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면 안 돼요. 국고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한 명 내놓고 할 전당대회 국고 쓰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와, 네. 진짜 웃긴 게 지금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이재명과 사무연수원 동기면서 의정부에서 지금 오선하신 분이 언론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까 뭐 이재명 혼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찬반 투표해야죠. 북한이냐? 북한이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찬 반에서 이렇게 뭐 딱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이 찬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 지지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죠? 김정은이 뭐 99% 아닐까요? 네, 거의 99% 아니니까 100%죠. 100% 거의. 예. 네, 뭐 형식상 약간 줄이기도 일부러 하나 하더라고요. 줄이려고 하나 하니까 줄여서 뭐 98, 99% 지. 99% 이렇게 나오는데요. 푸틴 몇 프로죠? 푸틴 100%지 뭐. 푸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나왔을 야,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77에서 한 80% 나왔을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제가 봤었을 때 푸틴보다 적게 나오면 실패한 것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예. 본인이 77.7%인가 뭐 그렇게 했었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지금 여기 아까 비명 다 학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요, 지금 김정은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정은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푸틴보다 적은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네. 굉장히 위태롭다. 이거 체포동의안 또 나오면 가결된다. 야, 오늘 네. 푸틴 기준선. 네. 푸틴 기준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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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이게 이 지지율이 찬반 투표를 했는데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체제가 실제로는 뿌리 밑에서는 흔들리고 있구나로 분석하면 될 것이다. 네. 예, 롤라님, 네. 아바이스령 리재명 동지 만세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실제로 민주당은. 약간 민주당이 쓴 단어들이 그래요. 네. 요즘에 보면. 야, 뭐 보니까 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고 당 대명이라며. 당 대표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그리고 뭐 이제 동갑내기 아버지도 나오고 동갑내기 64년생 동갑내기 부자지간도 나오고 이제는 뭐 민주당의 어머니도. 근데 참 재밌더라고. 어제 김장겸 그 국민의힘 그 의원께서 과방위의 과방위원장인 최민희를 보고
민주당의 어머니냐 했는데 약간 어폐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어머니는 김혜경이죠. 김혜경. 그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이혼시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 그렇습니다. 의붓자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빠 엄마 다를 수가 없죠. 네. 아, 재밌습니다. 이 예쁜 마녀님, 찢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변호사비 어디서 나는 걸까요? 공천값일까?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 후보 등록하면 재산 공개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도 변호사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이재명 재산 신고 내역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역시. 제가 이게 오늘 보니까 이재명 이 변호사비가 없을 것 같아서 책을 사주겠다 막 맞다. 민주당원들이. 그래서 이거 제가 민주당원들한테 좀 눈물 알려드리려고요. 난다, 눈물 나. 민주당원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거 제가 이재명 재산 현황을 좀 파악해봤어요. 오, 좋아요, 좋아.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이죠. 그러니까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오, 연말 기준인데요. 좋아, 좋아. 드디어 우리 멸콩TV 단독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당시에 31억 1152만 7천 원. 네. 31억 원. 31억 원 정도로 오. 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전보다는요, 3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유, 3억이나 줄었네. 어떻게 변호사비는 될 수 있나? 그럼 책이라도 좀 사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31억 정도가 되는 게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분당구의 순회동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이야. 민주당은 왜 자기들은 계속 한 채 사라고 해놓고 다 2채예요, 얘네는. 일단. 이번에 2채 그 처음 알았어. 순회동이 거기가 아니라 분당에 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최고 중에 최고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금요, 현금성 예금이 3억 1,540만 원입니다. 야. 이게 이 이전 신고액보다 1억 4천 정도 줄었어요. 예. 자, 어쨌든 31억이 신고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2번 했지만요. 이 정치인들, 선출직 정치인들의 재산 신고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아까 아파트 2채요. 이거 공시지가예요. 공시가. 네. 예. 실거래가가 아니고. 예, 31억이라고 하면요. 이거보다 한참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본다라고 네. 하면 될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 이게 아파트냐 건물이냐에 따라서 2배에서 최소한 3배, 4배까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죠. 그 주식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은 많게는 10배까지도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상장돼 있는 주식이야 액면가 그대로 신고가 되겠지만요. 예, 그 외에는 실제 재산 신고보다 재산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많을 수 있다. 와.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31억 신고됐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거 이상이겠죠. 훨씬 많다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사람들 아니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서민 네. 기준으로 재벌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재산 금액이 줄었던 것은 공시지가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이 좀 낮춰졌어요. 안정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줄어든 것이고 현금 3억이 줄어든 것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버카를 못 써서 아닐까요? 모르지. 뭐 네. 민주당 추측입니다. 추측. 네. 버카를 못 써서 아닐까요? 근데 맞아요. 원래 버카로 소고기도 사 먹고 오늘 역시 우리 스시도 사 먹고 막 천철살인이 예, 그냥 샴푸도 팍팍 사고 해야 넘어가네,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현금 사용량이 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선거를 이렇게 나갔는데 재산 이것뿐이 안 줄었다 그러면요. 이게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네. 그 경기지사 할 때 다른 거 말고 다 빼고 과일값만 몇 천만 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1,500인가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가요. 지금 본인 변호했던 본인과 관계된 대변인 이 변호사들이요. 대장동 변호사들 네. 무려 5명이나 국회에 입성시켰어요. 맞아요. 자, 이재명 당대표 이번에 연임할 거죠. 연임하면 또 어떤 공천권 같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 같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본인의 변호사들 어디 시장 공천 줄래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대장동 변호사와 이재명 측 변호사한테 금배지만 준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조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장 뭐 정무 뭐 비서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자리씩 다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참 저 진짜 보통 진짜 변호사로서 정말
한 달 한 달 우리 직원들 월급 드려야 되지. 이게 우리 건물 임대료 줘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정말 애들 먹여 살리기 진짜 보통 변호사는 어렵습니다. 야, 저도 진짜 대장동 변호사 한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인간들은 잘 챙겨준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요, 요즘에 전문직도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예. 이분들도 영업직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 변호사, 대표 회계사, 대표 세무사들은 막 예. 기업 찾아다니면서 영업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예, 정말로 먹고 살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대장동 변호사들은, 야, 가슴에 금배지 다 달고. 야. 예, 멋있습니다. 네. 네, 참 와. 멋있습니다. 경기지사실 예산, 과일도 김혜경이가 싹 쓸어갔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8천만 원이나 된답니다. 라고 김외숙님께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은 법사위인데 무법사위, 무법사위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퇴장 고성 남발 사태. 아, 정말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얼굴 뻔뻔하게 지가 법사위원장이라고 무슨 청령 오늘도 든 듯 지금 진짜 열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정청래 어떻게 봤습니까? 웃기게 봤습니다. 아, 예. 정청래라는 사람이 좀 네.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네. 예. 여기 학생운동 굉장히 많이 했죠, 당시에. 그 예. 단순히 학생 운동 했는 것이 아니고 그 건국대에 다니면서 네. 미문화원에 이게 그 몰로토프 바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그 폭탄. 우리가 유리병에다가 그 몰로토프 바틀인데 이제 하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화염병? 그래. 네. 화염병 들고 들어가지고 깨아 부수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깜빵 갔다 온 인간인데 그래놓고는 영어 교사를 해서 아니, 이 정청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화염병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만든 수제 폭탄을 던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네네. 잘못 만들어서. 네네. 그랬더니 또 방화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또 방화 처리가 돼 있는 곳이어서 네네. 불이 안 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수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대학생 때인가요?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거 2번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사람을 이거 제가 좀 평가를 할게요. 네네. 이 양반이 대학교 들어가서요. 과대에 나가면서 내 꿈은 대통령입니다라고 했대요.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뭔가 자기가 주목을 끌어야 될 거예요. 수제 폭탄 만들어가지고 던졌어. 안 터지는 거 알지 않았을까요? 이 쇼에 능한 사람이다. 네. 어떻게 이게 수제 폭탄 던지고 실패하니까 방학까지 했는데 둘 다 실패랍니까? 이거 쇼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로 언변이 막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말에 지금 황태자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친노의 핵심으로 또 성장을 했었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한때 문재인 당간 2인자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재명 체제가 되니까 이재명에 납작 엎드려서 또 마치 2인자 같은 행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거 통상 삼선 의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꾸겨 넣어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 법사위원장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자랑입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예. 야, 그게 사실 아까 아마 마포에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최진정 변호사님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선거 캠프 끓인 것 강아지 산책하다가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2016년 새누리당 영입 1호로 들어가서 정청래 잡으러 제가 마포에 갔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래서 네. 정청래는 잡았는데 손혜원이 됐어요. 아, 참,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실 영입 1호로서 제 개인적인 어떤 꿈을 더 강조했다고 하면 제 고향으로 내려갔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친노, 어떻게 보면 좌파 친노들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마포 을에 가서 좀 헌신을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정청래 공천 못 받게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 공헌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마포 을은 계속 아직까지 그 민주당 쪽에 그 땅을 뺏겼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 갑은 우리 조정은 의원님이 또 되찾아왔고 마포 전체로 해서 마포구청장이 박강수 구청장님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구청장을 얻었습니다. 제가 박강수 구청장님 나오실 때 후원 회장도 했습니다. 참 어쨌든 마포도 요즘 마용성이라고 해서 아파트 값이 국민 평형이 뭐 15억씩 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마포 갑뿐만 아니고 마포 갑은 이제 공덕동 쪽 아파트 많은 쪽이고 마포 을은 망원동 상암동 쪽인데 마포 을 쪽에 있는 자유우파 열심히 뭉쳐가지고 정청래 좀 한번 쫓아내는 그날 정말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에요. 이게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하면서 이거 입법청문회 할 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부 전 장관이나 장군들한테 밖에 나가서 10분간 서 있다 오세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국민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를 본인들이 너무나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게 강성 지지자 일부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해야지만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국회는 이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요즘에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빨라서 뉴스를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0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좀 기본 자질이 된 분들이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자질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오래 해먹고 있으니 이게 지금 민주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사위 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 TV에서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청래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식의 아니 일국의 장관이고 또 현재 어떤 북한에서 있던 도발이 있으면은 병사들을 지휘해야 될 지휘관들 현직 지휘관들한테 그럼요.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준다? 저는 왜 정청래가 저렇게 했을까 했을 때에 조금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정청래 이자가 이 마포에서 학원을 했습니다. 아마 학원을 하면서 학원 학생들에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윽박 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저런 식으로 지금 어른들한테 대한민국의 리더들한테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들은 민주당은 이화영이 9년 6개월 선고가 되고 하니까 이화영이 불러서 뭐 회유했네 뭐네 하는데 회유하고 압박했네 하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그따위를 했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그냥 구속이야. 와,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143조에 국회 증인 감정인으로 나온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회법 바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증인 감정인한테 모욕할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열받네. 그리고 지금 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게 이프로스라고 하는 그 검찰 내부 인트라넷에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이 이재명과 관련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를 계속 탄핵하겠다. 실제 계속 그거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에 관한 권한남용이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강백신 부장검사 정말 기계가 있고 강골이라 생각합니다. 검찰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앞에 것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정청래 건부터 네. 잠깐 얘기하면 정청래 페이스북이에요. 아까 그 최상병 특검법 관계된 거 입법 청문회 있죠. 이거 영상 올려놓고요. 네. 자기가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만 뷰 가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쇼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싶고 이걸 또 자랑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100만 뷰 가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네.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런 실체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검사 탄핵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요. 네. 암만 해도 지금 이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요.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구조 아닙니까, 이거. 지탱하는 구조가요. 이 지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간, 오래된 근간. 하나가 상권 분립. 아하. 네, 또 하나가 대통령의 제2요구권입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부권 아닙니다. 제2요구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법부, 재판부도 지금 뭐 재판장도 탄핵하자, 그리고 재판장을 선출하자, 검사 탄핵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도저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 이걸 조사하는 검찰 잡아놓고 우리 무죄로 만들어줄 검사 집어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야말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이고 검찰 탄압인 것이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감히 입에다가 검찰 탄압을 운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찰 독재를 운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요, 검찰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탄압했던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외에는 없었다 보는 거에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속보가 나왔어요. 네네. 이 속보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법관 후보의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이 세 사람을 제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네. 사실 저같이 법을 잘 모르고 법조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분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대법원도 좀 정상화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도 뭐 인권법이니 아니면 민변 출신이 뭐 이런 대법관이 워낙에 좌파 쪽 일색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네네. 이번에 그분들이 전부 다 나가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덕망이라든지 혹은 또 공정한 또 상식적인 그런 그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들일까 하고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 자, 정변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 세 분 어떤 의미이고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새롭게 대법관 3분이 나가면서 네. 새롭게 이제 대법관 3명이 이제 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일단 대법원장이 3분을 추천을 갖다가 했어요. 네. 근데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네. 중요한 자리일 수 있는지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권순일 대법관 굳이 말씀을 그렇죠. 갖다 안 드려도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원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네.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돌아가요. 법원의 행정 말씀이십니까? 네. 법원의 그렇군요. 행정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딱 되는데 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지금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대법관 시켜줘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네네. 제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네. 대법관 정도 되려고 하면 네. 진짜로 하루에 사건 10건 정도는 뚝딱뚝딱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3만 건, 3천 건 한대나 뭐 그러니까. 대법원은 다 올라오는 그런 그 사건들 말씀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3세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치면 또 한 번 하고 그게 이제 그 항소하고 네. 그다음 또 한 번 더 하면 3번은 해야 음. 3세판 해야지 이제 승복을 갖다 하니까. 네. 아니, 단적으로 누가 지금 대법원에 갔습니까? 조국도 대법원에 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지금 제가 그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는 누구죠? 최태원 회장. 그렇죠. 최태원 회장도 그다음에 노소영 상고를 관장.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고해가지고 대법원 판단 받아봐야 된다. 네. 물론 이제 그 케이스는 1심하고 항소심이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1심이나 2심이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까지 가는 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건들도 대법원 가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고 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소신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그 상고 법원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청와대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네. 아니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적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예컨대 대법관이다. 그러면 나 대법원장 해볼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뭐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불가능하죠. 없는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도 오래 하시고 대법원장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고법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고법원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번에 대법관을 그 선정함에 있어서 그 추천함에 있어서 네. 최우선적으로 본 게 무엇이냐? 어떤 거죠? 실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다. 네네. 네. 그래서 요번에 네네. 그 세 분의 대법관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여성 몫으로 이수견 고법 부장판사, 예.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노경필 부장판사, 네. 그 다음에 박영재 부장판사. 네. 이 세 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이제 탁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유명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도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재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수견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이고, 여의도 여고 나왔네요. 네네,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맞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대법관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대법관은 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는 뭐 반대일 수는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추천되신 분들은 뭐 지역적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네.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음흠. 법원의 최고 에이스들로 음. 일단 추천을 갖다 한 것이다. 일단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네. 그 대법관은 음흠. 장관하고 달라요. 어떤 점에서? 장관은 예. 인사청문회 통해 가지고 네. 그냥 뭐 이거 부적격이다 이렇게 돼도 네. 대통령이 그거 싹 무시하고 임명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실력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지명되신 분이 이 세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대법관들이 네. 재판을 합니다. 실제로 대법관 재판을 하죠. 누구 재판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재판까지 가야 되고 조국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조국 재판은 의미 없고 조국 재판은 시간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네네. 조국은 의미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이재명 재판에 대한 판결을 네. 이 새로 지명된 3명의 대법관들이 할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냐 까칠한 사람이냐 신진우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유창훈 같은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이분들은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제가 아는 분들 오늘 뭐 이거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몇 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갖다가 해봤는데 네.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 대법관은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국회에 동의가 있으려면 민주당의 영향력이 결정적이고 그런데 민주당의 실질적인 당수는 네. 뭐 대표라고 하지만 뭐 곧 대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예요. 이재명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저도 굉장히 주목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두 분, 노경필, 박영재 두 분도 재판 업무에 정통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이수견 부장판사는 굉장히 특이해요. 네네. 그것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네.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예요. 전산학부. 네네. 무려. 그러니까 법원의 부장판사를 하면서 전산학부의 겸직 교수를 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지재권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원사나 AI
인공지능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우린 지금 AI 분야에서 정말 뒤져 있어요. 네네. 전 세계가 AI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다.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대법원에 AI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조예가 깊은 대법관이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사실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 대법관 후보자 네.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박영재 후보자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네. 이수견 후보자는 어디 나왔느냐? 예. 서울대 법대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고대법대 안 나왔어요. 연대법대도 아니네. 이대법대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 나왔냐면 나왔습니까? 포항공대 나왔어요. 포스텍.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출신이에요. 와. 문돌이가 아니에요. 오. 그런데 이분이 예. 사법시험을 빨리 붙은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예. 이제 원래 법대 딱 들어가서 막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공부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네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아예? 아예. 끝까지 졸업을 그럼요, 했어요? 졸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딱 보면 대충 몇 년 공부했는지 대충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법시험도 빨리 붙고 더 중요한 거는 연수원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네. 그냥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놈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도 잘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 가서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고 그렇죠. 또 그런 애들이 또 판사도 잘하더라. 한사하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 성적이 사실은 특히 법조계 같은 데는 네. 거의 뭐 그냥 그 일하는 게 네. 기록 보고 판결수, 기록 보고 판결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험도 잘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수원 성적도 좋아요. 이수견 후보자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나오고 공대생이에요. 이제야 뭐 로스쿨 생기고 하니까 공대생들이 법조계에 많지만 네네. 이때는 진짜 드물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사법시험 붙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었었어요. 예. 그런데 시험 붙었는데 그것도 법대생도 공대생이야. 아니고 공대생인데 그런데 연수원 성적도 좋아. 최상위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전산이나 이런 거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잘 안 와봐. 예. 그러니까 어쨌든 두루두루 해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 이수견 후보자는 뭐 그 야당에서도 그거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비토를 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 후보자는 고등학교를 광주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네네. 설마 광주고등학교 나오신 분을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법원의 에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설마 비토를 할까? 그러면은 이제 박영재 부장판사가 그 후보자가 부산의 배정고를 갔다가 나왔는데 네. 박영재 부장판사는 고등부장판사니까 뭐 네. 법원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어요. 어이구 저기네 가장 또 그 고위직 중에 고위직에 또 올랐었네. 핵심을 갖다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야당에서 반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다가 하는데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이 두 분 다 세 분 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잘하실 분이다라고 저는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네네. 뭐 괜찮다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도 네네. 어떤 분에 대해서는 그때 법조계에서 네.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되면 큰일 어떡하나 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딱 똑부러지게 그것을 네네.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세 분에 대해서 실력도 있다, 소신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야당에서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성들을 갖고 있다. 네네. 이 세 가지라면 우리가 이 세 분을 추천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한번 믿어보는 것이 네네. 좋을 것 같고 또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비뉴님이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나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지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이 정말 불치의 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약이 없는 무슨 병?
탄핵병, 탄핵해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만 지금 정변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답니다. 네네. 이건 정말 그냥 빤하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뭐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핑계 없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MBC, KBS, EBS 이사들이 차례대로 지금 다 나가거든요. 네네. 임기가 다 되고. 그러니까 MBC 이사, KBS 이사, EBS 이사를 장악하겠다. 누가?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켜서 일을 한동안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다 하겠다. 이겁니다. 네네. 장악을 하겠다. 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이 세 개의 방송국으로 장악을 해서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네네. 또다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민주당이 참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보고 있다. 사태를. 아니 저는 그 구조를 네.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요? 권력은 네. 옛날 같으면 총이나 칼에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권력이 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네. 여론이 필요해요. 네. 뭐 조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네. 여론을 형성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 여론 형성할 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기자하면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방송 기자는 조금 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건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제가 들어가서 한동안은 네. 사실 방송 기자는 기자도 아니야. 이런 식의 신문 팬 기자들은 그렇게 좀 깔봤어요. 네네. 근데 깔봐봤자야. 왜냐면 방송 기자 돈 많이 줘. 훨씬 어. 월급이 많아. 이 팬때 기자보다. 네네. 근데도 깔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지. 그래서 왜 그런가? 음. 옛날에는 그 신문 기자들은 쓴 게 글로 남잖아요. 네네. 그런데 방송 기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방송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시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역시 기자는 쓰는 사람이 기자야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신문이 여론을 형성했잖아요. 네네. 중요한 일간지 몇 군데 그 다음에 거기에 칼럼, 사설 이런 것들로 여론을 쫙 만들어 나갔던 게 2000년대 초반까지였던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지금은 여론을 누가 만듭니까? 움짤이라고 하죠. 동영상이 만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동영상이 방송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방송국을 장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죠. 방송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무슨 지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민주당이나 야당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그 탄핵할 만한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사자도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민주당이 제일 잘 알아요. 네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건 다 개나 줘버리고 네. 그다음 중요한 거는 MBC하고 KBS하고 이런 거대 방송국들을 일단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뭐 유튜브, 핸드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KBS, MBC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제일 효과적이냐. 방통위원장 날려가지고 MBC 그 사장을 선임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없는 죄 만들어서 자기 감옥 가게 만들 거라고. 마찬가지로 없는 사유 만들어가지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라고 한 게 그런 의도이다. 전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든 게 바로 2명 체제로 지금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참 운명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네네. 정변. 이게 왜 2명이 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누구? 최민희. 네네. 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어떤 이해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옛날에 이해 충돌이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된다 하는데 그 최민희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밀면서 이야기가 계속 꼬여나가면서 몇 개월을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3명
3명 체제, 4명 체제가 돼야 되는데 2명 체제가 된 거고 민주당에서도 최민희를 꼭 집어넣어갖고 난장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전화위복이 됐어 또 이게 그러고 아이 그래 나 저기 뭐 총선 때가 되니까 네. 에이 그래 방통위원 이제 안 하고 그냥 저 선거 나갈래 해서 선거 나가서 됐잖아요. 됐죠. 그럼 뭘 시켰어요? 과방위원장. 위원장 되셨어요. 과방위원장을 시켰어요. 야. 뭐죠? 방통위를 네네. 쥐고 흔들 과방위원장을 시켜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아까 정변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딱 그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뭐냐면 자 22대국가 시작되면 가장 정말 철면피 두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냥 앉혀갖고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뜻대로 밀어붙일 사람 누구 정청래를 법사위원장 최민희를 과방위원장 네네. 해서 바로 법사위에서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밀어붙이고 이 과방위에서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거죠. 네네. 이제부터. 그래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네. 이 의도를 그대로 플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예. 참,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깨진 유리창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예. 유리창이라고 그 사회 현상을 얘기할 때 네네. 그거 말씀이시죠? 이게 네. 자동차 유리창, 유리를 갖다가 깨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네. 다른 데 부서져도 사람들이, 에이, 뭐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금이 간 거 갖고 뭐 하고 지나가지. 그런데 지금 네. 탄핵을 처음에 탄핵할 때에는 네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탄핵을 어떻게 탄핵을 해? 예, 예. 뭐 그다음에 탄핵의 대상도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아주 뭐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만 탄핵이 논의가 되는 거고 탄핵은 입 밖에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다못해 부장검사도 아닌 뭐 평검사도 탄핵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사유 아무런 사유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탄핵이 하나에 그냥 뭐 그야말로 이거는 소 잡는 칼인데 네. 파리 잡는데도 이렇게 막 쓰이는 그런 게 된 것이 아닌가. 야, 이걸 어떻게 정상화 시켜야 되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아야 된다. 그건 굉장히 엄중한 말이다. 볼드모트나 마찬가지다. 금기어가 돼야 된다. 네네. 그저 우리 가슴 속에 그 결기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돼 선이 이거다라는 상징이어야 된다. 네네. 그런데 탄핵이라는 걸 뽑아갖고 휘두르는 순간 탄핵의 권위도 없어지고 그냥 일상화가 된다. 네네. 그냥 정쟁의 도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탄핵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이야기나 똑같이 네. 막 탄핵이 일상화됐어요. 네네. 누구든 다 탄핵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말 그 엄중한 말인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인플레돼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탄핵 저렇게 해도 탄핵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네.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참는데 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탄핵을 좋아하면 탄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자, 그 이야기, 탄핵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네. 두 번째는 참 어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어른답다와 어른스럽다의 차이 혹시 아세요? 글쎄요. 갑자기 우리가 또 훅 들어오셔가지고. 죄송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네. 뭐 참 이 훈계를 잘했어요. 그러면 저분 참 어른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른답다가 맞을 것 같은데. 어른답다가 네네. 맞습니다. 어른이 어른의 그런 존경받는 일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른답다가 맞고 네네. 어른이 아닌 우리 뭐 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어떤 아이가 막 이 형아를 막 손으로 끌어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야, 너 참 어른스럽다. 아, 맞네요. 네네. 하고 어른스럽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나왔냐면 정말 3선, 4선, 5선을 하고 무슨 지사를 하고 이런 고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초선이든 네. 아니면 새롭게 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돼서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는 지금 어른은 아니지만 나도 어른스럽게 그럼 할 거야. 네네. 라는 본보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홍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특정 후보는 안 만나주고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특정 후보는 어이구 잘 나왔다라고 덕담해주고 끌어안고 네네. 이게 딱 학교 폭력에서 이지매하는 것과 똑같은 네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니 어떤 후보를 제가 비토하거나 싫어할 수는 있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 그건 사람이고 또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하지만 후보가 어떤 후보든 어떤 후보가 시장을 찾아오는 건 공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후보가 그것이 한동 후보가 됐든 아니면 뭐 또 나경원 후보가 됐든 원희룡 후보가 됐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내 사적인 감정이고 네네. 내 싫어하는 건 또 사적인 의사 표현인데 공적인 시장의 지위는 공적인 당의 후보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네네. 그런데 그것을 애가 나대니까 난 안 만나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른다운 행동인지 네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너무 장황해서 죄송해요. 시작부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이 당대표 선거는 네. 그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쟁이지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컨대 그 여당이 상황이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당은요, 여당 대표는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일당 10 역할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제가 숫자가 여당보다 야당이 2배가 많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2배 역할 정도 하면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100석하고 200석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2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10배 이상의 힘이 드는 게 그 지금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당대표를 갖다 선출한 데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되든지 간에 되면 그 사람에게 힘을 모아줘가지고 정부하고 당정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야당하고 그 대응할 수 있고 그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후보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특정 후보가 될 사람을 개인적인 그런 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SNS 등을 통해서 비난하고 멸칭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됐다면 시장은 시장답게, 지자체의 장은 지자체장답게 공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사적인 SNS 활동까지 그것도 난 반대지만 하지만 공적인 행동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한동훈 후보만 안 만나주고 뭐라고요? 보수파의 망나니 칼을 휘둘러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계속 남발하는 건 네네.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돼요. 네네. 그렇잖아요.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도 개입하면 안 되죠. 돈 봉투도 돌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럼 감옥 가. 그렇죠. 소나무 닭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네. 이것 때문에 돌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대에서 하려고. 그래서 절대. 그때도 여당 대표였어요. 그때도 여당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더군다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또 왜 그런데요? 언론을 통해서 공부해라. 만나서 얘기하세요, 만나서. 만나주지 않고 갑자기 그냥 그 기자들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언론을 통해서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마치 홍준표 따라하기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두 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대구의 당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경북의 당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한동훈 후보를 더 지금 지지한다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른답게 또 어른스럽게 이 당을 이끌고 또 어른다운 그런 그 고문들이나 선배 정치인들을 본받아서 후배 정치인들이 공경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는 의미에서 사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질타를 해봤습니다. 네네. 추미애도 한마디 더 보탰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추미애가 또 홍준표하고 친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 왜냐면 맞다.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같은 반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대표도 동시대에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이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 네.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했거든요. 그때 이뻤대요. 아니 이뻤다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예방하는 자리에서 양당 대표가 예방하는 자리에서 네. 아이 막 또 홍준표 수줍어하면서 네. 따진 거야. 뭐라고 네. 따졌냐면 저기가 누구야? 추미애가 홍준표한테 그때 나 만나서 나를 그렇게 봤을 때 뭐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이런 소리는 왜 했어요? 라고 이제 추미애가 따지니까 홍준표가 아니 너무 이쁘니까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랬지. 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덕담으로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입니다. 추미애가 그렇다고 비판하고 비난한 게 아니고 네네. 아유 홍준표 시장 맞는 말이다. 네. 지금 한동훈은 참 그런 인간이다. 애다라고 하면서 일단 밑자락을 그렇게 깔면서 그런데 애한테 그러지 말고 오야붕한테 가서 얘기해라. 오야붕? 네네. 저기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아이고 일본말 오야붕이라고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왜? 그 사람들 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은 원래 친일 아니냐. 그래서 오야붕이 더 어울린다고 하면서 홍준표한테 부른다고 달려와서 머리 조아리지 말고 오야붕한테 따져라. 네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 참. 뭐 이제 요 정도로 하시죠. 요 정도로 네네. 하죠. 예, 뭐 입맛- 잘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입맛이 씁니다. 네네. 네.